롯데케미칼 2022년도 3분기 실적을 슬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5.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31%가 감소해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데그룹 관련 롯데케미칼 건설 등 유동성 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신용도 빨간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 등이 유상증자에 나섰다 이런 얘기고요. 신동빈 회장도 사재를 털어서 유증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고 3대 신용평가 회사들이 신용도국 전망을 부정적이라고 이런 뉴스가 뉴데일리 박수정 기자의 뉴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니투데이 기사는 밑빠진 롯데케미칼 일진머트리얼스 인수구조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고요. 이 밑빠진이란 게 돈을 계속 보도 계속 빠진다 그렇게 뭐 심각한 얘기인데 과연 이렇게 심각한 건지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롯데케미칼 유상증자에 개미들 떠났다. 단기 하락 불가피. 주가가 개미들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들 내고 있는지 조금 뭐 그러니까 객관적인 인식을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게 되죠. 여수산다는 롯데케미칼 배터리 전해 공장 추진을 한다 이런 기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의 그 의견이 좀 구체적이라서 가져와 봤는데요. 유상증자 결정은 업황 부진과 무리한 인수, 계열사 지원 등으로 높아진 재무 부담의 결과라며 유상증자 목적은 본업에서 이익 창출력 악화와 대규모 인수합병 및 계열사 자금 지원 등으로 재정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본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뭐 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니까 뭐 나름대로 이 전문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제가 이 본업 얘기만 나오면은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본업에 충실해야 된다. 그거를 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는 본처에 충실했을 때 첩질도 가능한 거지 본업인 본처를 무시하고서 첩질하면 그 집안 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이든지 본처가 자리를 잡고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약간 여담이었고요. 원가백의 손익으로서 매출은 12조 5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25.3% 증가했습니다. 근데 재고 자산은 7.8%뿐이 증가를 안 했으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 이렇게 봐지고요. 매출 원가가 더 올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매출 총이익이 한 거의 80, 79%가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은 2,989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0%가 추락을 한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매출 원가가 증가했을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분석을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럼프 회계로 보면은 매출은 뭐 당연히 그대로인 거고요. 매출 재료비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입니다. 42.6%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원가 증가하고 뭐 거의 유사하게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스루풋이 줄어들었고 스루풋률은 무려 10%나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36.9%가 반대로 증가를 해서 생산성이 1.6에서 0.86으로 거의 이 반이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이렇게 1년 사이에 이렇게 추락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이제 뭐 여기서 보면은 재료비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제일 추정이 되고요. 또 운영 비용이 또 많이 증가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업손실이 2,961억 원이 났는데 원가 회계 영업손실보다는 그나마 28억 원이 적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조금이라도 줄였기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손실보다는 그래도 손실액이 작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33억 감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영업손실이 적게 났다는 거죠. 스루프트 회계는. 그리고 특별히 전체 재고가 2천억이 주는 데 있어서는 미착품이 그 1,900억 원이나 감소를 한 게 있는데, 미착품이란 게 아직 그 주문을 했는데 아직 그 ongoing, 그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주문한 양은 많다, 이렇게 그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현금 유동성 버퍼율의 가드라인이 50%라면 아직 레드존은 아니다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재고 버퍼율은 낮을수록 좋은데 4.3% 낮추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어요. 재고 회전율은 그 3회전이 증가를 했습니다. 재고를 줄인 결과죠. 그리고 스루픈율은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그 서로 역방향이면은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있는데, 분석 경험상 이 원재료 가격이나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는 전제 조건 하에서의 그 가정입니다만은, 이거를 그 정당화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내렸다든지 재고 회전율이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스루픈율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그 내려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백데이터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거꾸로 요즘에 그 원재료 가격이 인하됐다는 것은 잘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 상승률, 이거 대표적으로 단순 평균입니다만은 거의 뭐 45%가 증가했는데, 재료 비율을 곱하면은 가격 상승 압력률이 39.3% 정도 되는데, 제품 평균 가격 인상률은 36.5%다. 그러니까 요 3%의 차이가 그렇게 영업 손실을 더블로 그 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원재료 가격 하락이라는 그 추정은 이 반증을 위한 추정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물량면으로 다른 결과, 반드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저희는 찾아야 되는데, 물량으로 한번 재고 회전율을 해보면은 같은 흐름 방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수량으로 접근할 방법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금 속도, 대금 지급 속도, 그리고 이제 그 이자 부채율이 그 16.9%에서 26.4%인데, 보통 그 경영권 방어선이 50%로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한 50% 선까지 올라온 거니까 그렇게 지금 부채 비율이 높은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밑빠진 독이라고 뉴스 언론에 내는 그런 것들이 과연 객관적인 그 시각을 보고서 그 뉴스들을 내는 건지, 우리나라 이 기자들이 너무 그 선정적이고 그 감성적인 용어들을 너무 쓰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그런 용어들을 쓰면서 국민의 여론을 오도하는, 정치 문화적으로 그런 것도 꽤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 그 언론의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동성 위험이라고 했는데, 현금 버퍼율도 그 안전선이 50%로 일단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 50%는 건 붙박이는 아니고, 여기에 있는 매출 채권 회전율, 돈을 수금하는 속도,
높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그 기준은 좀 낮출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현금 버퍼율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것도 이제 생략을 했다가 다시 이롯때 케미칼 때문에 한번 또 다시 넣어봤는데요. CSM이라는 게 이제 그 이 재료비, 매출원가 재료비에다가 이제 모든 운영비용,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3분기 누적까지 쓴 돈의 전체액입니다. 이거를 현금성 자산을 이 금액으로 나누면은 17.6%로 이 현금 버퍼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 현금성 자산은 현금성 자산 플러스 단기 금융 자산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상사태 때 그 단기 금융 자산을 빨리 현찰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유동성 그 단기 금융 자산은 이 현금성 자산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장기 그 금융 자산은 여기에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이제 목적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금 현금이 여유가 있을 때 이 말하자면 증권 투자라든지 또 이런 데다가 이 저기 돈을 넣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많이 줄은 거는 현실이지만 이렇다고 해서 현금 버퍼율이 지금 완전히 그 유동성 위기냐 할 정도냐 과연 이것이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좀 시간을 조금 오래 사용했는데요. 원재료 가격 단순 평균은 44.8%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 가격은 36.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 가격 인상에 비해서는 이 제품 판매 가격은 크게 올리질 못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일단 흐름을 이해하는 거로 가중 평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만한 데이터는 외부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이 매출원가 재료비 CSM 43.5% 크게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36.9% 증가했죠. 그리고 가공비가 금액으로도 증가했습니다만은 비율로는 12.1%로서 0.6%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에서의 내용과는 모순되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모순된 것을 현재로서 저로서는 어떻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뭔가 투명한 거냐 하는 의문점을 다시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재고 회전율의 이 상승과 그 다음에 스루프율의 하락, 역방향이라는 거가 말이죠. 그래서 또 계속해서 투명성 검증을 해나가면은 PQ 총재재 비용의 차이가 이제 28억분이 나진 않아요. 이게 그럼 뭐냐 그러면은 원재료를 또 넣습니다. 이 회사는 재고자산 변동범위 기준에 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이 차이가 뭔가 했는데 이제 나름대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원재료의 증감액이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WCA 아니냐 아니면 전체 재고자산이냐 두 기준의 문제인데 이 비표준적으로 WCAI에 원재료만 집어넣었다. 전체 재고자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착품이 아까 크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것까지 넣으면은 또 성과가 왜곡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니까 원재료까지만 넣자. 미착품이 너무 2천억 가까이 오르니까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이익이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계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적자인데 왜 이익이 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조정 작업을 해 먹었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항상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에 원재료까지 포함하는 기준을 계속성의 원칙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허용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성과 왜곡이 나오는 거지만은 어쨌든 2단계에서 확인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맞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예 현금 흐름표에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 아니, 그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공시를 안 했습니다. 3분기, 분기 보고에서는. 그래서 이 투명성 확인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건비가 2,736억 원이 집행이 돼가지고 12.6%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80명이 증가해가지고 인당 평균 임금은 5,800만 원, 연간 한 7,260만 원 선 정도 연봉이 예상되는데 전년보다 8.3% 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깎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직원들을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기업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운반비가 66.5%로 또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게 아마 수출품에 대해서는 해상 선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운반비들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얼마나 매출이 일어나겠느냐,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손익분기점 매출 목표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실적은 2,989억 원이 적자인데, 이걸 제로로 만들려면은 2022년 말에 16조 원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수리 떼고 이거를 어떤 납품 가격이라고 본다면, 한 건에 1,600만 원짜리 견적을 내면은 이 정산을 하면은 600억 정도 적자가 나는 거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흑자를 내기 위해서 얼마를 조금 노력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뭐 한 3% 매출을 증가시켜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4%를 우리가 FX라고 FN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이 함수를 계속 입력해 가면서 조정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요거를 4%로 입력했을 때 한 690억 정도 이익을 날 수 있겠다. 16조 6,400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정도 할 수 있을려는지, 그것은 뭐 의문인데, 3월 말까지, 3분기 말까지니까 3개월 안에 이만큼을 증가시킬 수 있겠느냐. 도전과제고, 영업은 본초에 충실해야 되니까 본초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롯데케미칼이. 딴 데 첩질할 생각하지 말고. 이 경우에 재고를 줄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재고를 줄인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스루풋을 계속 소개하는 입장인데, 이 손익분기점 방식이란 것은 사실 원가 회계에서는 손익분기점 방식의 산식을 만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까도 계산했지만 제조원가 밑에 개념까지 다 계산해서 하는데,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전문가들, 경제학자들도 만들어낸 게 제가 얘기하는 스루프 쪽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은 운영비용에다가 목표이익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표이익은 없어요. 그거를 나누기 스루프율로 하는 겁니다. 스루프율은 뭐죠? 스루프율은 매출액에서 변동비인 매출 재료비를 뺀 거죠. 변동비. 고정비는 항상 있다,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4분기까지 25% 운영비용도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한 2조 했던 건데 2조 6천억 대 할 거다. 보통 3분기까지 2조가 됐다 그러면은 4분기 말까지는 2조 6천 정도 돈을 쓸 거다, 운영비용이. 그러면은 프로핏을 이 제로로 봤을 때, 그러면 16조 한 3,654억 원 정도의 계산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 스루프율을 16%로 봤는데, 실적은 14.3%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도저히 가격을 안 올리고서는 적자는 어차피 뻔한 거니까, 현실적으로 가격을 그래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올리지 못한다면 계속 적자는 맞을 거예요.
뭐 경쟁 관계 때문에. 근데 2% 정도 가격을 좀 올린다면은 16조 원 정도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조 원으로 그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1600만 원으로 했는데, 원가 회계처럼 1600만 원에 계약이 됐다 하면은 역시 63,400원 선 정도의 적자가 난다. 그러면은 이거 흑자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이제 종전에는 그 이 매출 증가만 그 예측을 했는데, 재고 회전율을 상승했을 때 그게 매출 증가만 예측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재고만 줄이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 경우도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무릎을 탁 치고 그 맞는 얘기인데, 그게 그 귀찮아 가지고 안 했다든가 뭐 좀 뭐 또 그 생각을 안 했었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1.7% 회전율을 증분을 시킨다면은 이 비율대로 매출 재료비도 증가한다고 봤어요. 이게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6조 5천억 정도를 그 할 수 있다. 1.7%만 증분을 시켜도 재고 회전율을 그 연말까지 16회전을 시킨다면은, 그럴 경우에 이제 매출 재료비는 증가를 그, 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여기도 이제 같이 증가를 한 거죠. 여기 매출 재료비는 1340만 원대인데 1390만 원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 매출 증가가 됐을 때는 매출에 비례하는 거니까 올라가고, 가공비는 그대로입니다. 왜냐면은 뭐 생산량은 그냥 굳은 상태에서 그 매출 증가를 더 하는 거니까 이제 재고가 줄겠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도 그 고정비 성격이니까 그대로 하는 거고, 변동비만 그 변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거꾸로 그 판매를 더 하는 게 아니고 재고만 줄인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그 1324만 7천 원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만큼. 그러나 그 가공비하고 판매관리비는 그 고정비 성격이니까 그대로라고 그냥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상하게 결과가 이 재고만 감소시킨 경우가 더 이익이 더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 그 재료비 원재료 가격이 워낙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경우에는 생산 감소를 통해서 재고를 감소시키는 그 방법을 그 많이 나오는 쪽으로 이 전략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바벨 전략이라고 명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매출 증가는 그 리스크 테이크 쪽이고, 생산 감소를 통해서 재고 감소를 하는 방법은 리스크 회피 전략이다. 그러니까 양쪽 전략을 다 병행을 한다. 선택을 한다. 이렇게 해서 바벨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거는 이 매출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고, 생산도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상황은 그 3개월분에 그 복잡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익의 그 범위는, 실제 그 이익의 그 달성되는 범위는 1600만 원에서 1650만 원 사이의 매출이 형성이 될 거고, 이익도 이 사이에서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말 롯데케미칼의 그 결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이렇게 범위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한 자리 숫자로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예측이라는 것이 아주 그 점쟁이처럼 딱 맞추는 그런 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있는 범위를 보는 그런 예측이 오히려 합리적인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1650만 원하고 1600만 원 사이에서 매출액은 탄착군이 형성될 거고, 영업이익은 거꾸로 24,000원에서 134,000원 사이에
한 11만 원 그 변동폭 범위 내에서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가는 그 42,000원이 떨어져 가지고 장부 가격 대비 49%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 T퍼, 저는 그 퍼가 당기 순이익의 주당 순이익에 의한 거에 대한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T 영업이익까지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그 미래 가치는 3.2%뿐이 감소를 안 했는데 주가는 너무 좀 많이 내려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주명을 보면 롯데지주, 롯데물산, 롯데홀딩스 일본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 외국인이 25.52%, 거의 롯데지주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 모건 스탠리, 메릴리치 등이 눈에 띕니다. 이상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타 기업 분석 설명하는 시간보다 약간 많이 길게 걸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또 새롭게 유동성 문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곰곰이 또 미래 예측도 조금 더 신뢰성 있게 해본다는 입장에서 끙끙거리고 알고리즘을 조금 좀 손을 봤습니다. 이상 롯데케미칼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하고 또 예측까지 해보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